자, 미국 역사 계속해서 공부하죠. 자, 반란. 이게 흑인 반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흑인들이 자꾸 서부로다 이제 밀려나가지고 결국은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 그래서 깊은 산속이라든가 아니면 사막지대로 다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흑인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내모를 적에 한 가지 조건을 뭐로 주냐면은 인디언들이 코뿔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코뿔소 고기를 1년에 몇만 마리 주겠다 이런 계약을 하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82조 6번째 줄. 노예 문제는 확실히 당시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정치 문제요, 사회 문제였다. 격렬한 논쟁, 인신 공격, 테러가 난무했고 노예 제도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를 대표하는 남부와 북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워싱턴에서는 남부와 북부 출신 정치인들 사이에 노예제를 둘러싼 감정적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 남부의 연방 탈퇴와 내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결국 남북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189조 중간 정도. 존 브라운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스토브인과 더불어 남북전쟁 전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노동해방론자의 노예해방론자의 한 사람이다. 톰 아저씨 많이 들어봐서 알죠? 이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1조 세 번째 줄. 브라운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침착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다. 정의를 위해 위험과 죽음에 저항하는 그의 모습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이 아들을 옆에 두고 그는 한 손으로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든 채 부하들을 지휘했다. 아주 침착하게 굳은 의지로 최후까지 싸우라고 그들을 격려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다 쭉 내려보세요. 존 브라운의 행적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뉜다. 그를 마틴 루터 킹의 보험가는 위대한 흑인 해방론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광신자 미추가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존 브라운은 그러나 존 브라운이야말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2조 세 번째 줄. 아무튼 존 브라운 그가 죽자마자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북부의 우상이 되었다. 그의 장렬한 죽음과 투쟁과 죽음을 묘사한 존 브라운의 죽음이라는 노래는 남북전쟁 때 북군이 가장 즐겨 부른 군가였다. 문어 랠프 에머슨도 그를 성인이라고까지 칭송하면서 예수 이래로 그렇게 값지게 생을 마감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의 죽음까지도 바쳤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링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은 링컨은 결국 거의 미국에서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그때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어. 선거가 있었는데 상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더글라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이제 논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때 바로 논쟁을 할 적에 링컨이 얼마나 잘하는지
더글라스가 힘이 들 정도로 잘하고, 그래서 투표 결과 더글라스가 이기긴 이겼는데, 이때 링컨이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다가 등장을 해버리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이가 대통령 출마 나올 적에 처음에는 별로 이름 없고 그러더니 왜 청문회 스타로다 떠오르더니 갑자기 대통령 선거 나와서 그냥 당선됐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196쪽 밑에서 7번째 줄. 아니, 우에서 세 번째 줄 먼저 보시죠. 우에서 세 번째 줄. 링컨과 더글라스 사이에 벌어진 7차례 공개 토론회는 굉장한 구경거리였다. 그래서 링컨하고 더글라스, 유명한 더글라스하고 무명의 링컨하고 토론회를 7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7번째 줄. 결국 토론회는 무승부로 끝나고 세인의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더글라스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링컨이었다. 풋내기 시골 변호사가 전국적 인물을 상대로 이만큼 싸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이때 링컨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7쪽 밑에서 5번째 줄. 어떻게 보면 노예 문제는 표면적이고 상징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남북 전쟁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알려면 노예제로 대변되는 남과 북의 생활 방식, 특히 경제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미 17세기부터 남부는 전원적이며 농업 위주였고 북부는 도시적이고 공업 위주였다. 이게 남북의 생활 차이가 크다는 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4쪽 중간 정도 보세요. 링컨은 마침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엔티텀에서의 승리로부터 사흘 뒤인 9월 22일 수락된 가기에서 링컨은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 몇몇 강요들이 반대를 했지만 링컨은 노예 해방은 신의 엄숙한 명령이라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렸다.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브라임 링컨은 반란주로 지정된 주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1863년 1월 1일을 기해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이 선언은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합헌적 행위이다.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것이야말로 삼중구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예를 해방시킨 이 사건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청당하게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노예로다 사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게티스버그 전투가 뭐냐면은 남북전쟁에서 가장 격렬했던 전투예요. 이게 워싱턴 근처에 있었던 전투인데 그렇게 격렬했던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북군이 이겨요. 에브라임 링컨 쪽이 이겨요. 그런데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제 암살당합니다. 209쪽. 난세는 영웅을 나눈다. 남북전쟁으로 미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으나 동시에 이런 위기는 링컨이라는 한 영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소탈한 외모, 전쟁 중에 지도자로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신념, 게티스버그에서의 감동적 연설, 그리고 극적인 죽음, 링컨은 한마디로 미국인들이 그리는 위인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의 기치를 내걸고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가 당선되자마자 전쟁이 터졌고 전쟁을 북부의 승리로 이끈 공로로 그는 1865년에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 다음에 211조 밑에서 두 번째 절. 링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온다. 4월 11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 오후 링컨은 결국 마지막이 된 강요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그는 강요들에게 지난밤 꿈 얘기를 했다. 지난밤 꿈 얘기를 링컨이 했다는 거예요. 그 꿈이 결국 링컨이 죽는 꿈입니다. 그 꿈은 결국 악몽이었다. 중간 읽어보세요. 링컨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상하군요. 아무튼 그런 꿈을 꾼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 꿈은 악몽이었다. 함살범은 좀 부술한 사람이었다. 열렬한 남부 지지자로 남군으로 참전한 적도 있는 인물이었다. 사건 직후 극장을 탈출했던 그는 4월 26일 버지니아 볼링그린의 한 연초 건축장에서 추격대에 사살되었다. 그냥 그 극장에서 암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그 다음에 238조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자, 남북전쟁 끝났어요. 남북전쟁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남북전쟁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영국과의 문제도 해결됐고 또 원주민과의 문제도 해결됐고 또 자국 내에서의 남과 북의 어떤 그 갈등 문제도 노예 문제 해결됐고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륙횡단철도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륙횡단철도 어떻게 만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세 가지 길로다가 대륙횡단철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쭉 읽어보면 그 세 가지 길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1조 원주민 최후의 항전. 대륙횡단철도의 건설은 모두에게 낭보는 아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비보였다. 그러니까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됐으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아주 그냥 정말 이제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원주민들에게는 비보예요.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에는 주로 미시시피강 서쪽에 약 30만 명의 원주민이 남아있었다. 전쟁 전 백인들에 의해 서쪽으로 내몰리면서 그나마 그들의 위안으로 삼았던 것은 다시는 그들의 땅을 뺏지 않겠다는 백인들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도 이후 백인들의 통행권 요구와 토지 매각 강요로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골드러시와 대륙횡단 철도에 편승하여 서부로 몰려온 백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총뿌리를 들이대고 원주민들을 또다시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원주민들은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항복이냐 저항이냐의 갈림길에서 많은 원주민들은 후자를 택했고 이런 투쟁이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역사와도 더불어 끝장이라고 말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웅크린 왕족, 시팅볼, 웅크린 왕족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원주민의 최후 항전을 이끈 지도자였다. 웅크린 왕족은 1831년 디코타의 그랜드강 뉴욕에서 태어나 1890년 역시 그랜드 강변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원주민 이름은 타탄카 이오탄케 웅크린 왕족은 백인들이 지어준 별명이었다. 자, 웅크린 왕족. 이게 원주민 마지막 최후의 항전입니다. 그 다음에 황야의 무법자. 이제 서부로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잖아요. 유럽에서도 많이 왔고 또 동부에서도 서부로다 많이 갔고 그래서 서부로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 여기에서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막말로다가 그냥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다 이렇게 할 때죠. 이때
우리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황해의 무법자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황해의 무법자라 가지고 무조건 내가 막 무법천지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기도 법과 질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 유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이런 245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무법 상태란 좋게 말하면 무한정의 자유라는 뜻도 되겠지만 총을 잘 다루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왜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서부로 갔을까? 물론 모험과 자유를 찾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동부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었던 범법자, 불황자, 흑인, 이제 막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 등도 많았다. 여기에 노다지 꿈에 부푼 투기꾼과 목장주들이 가시했다. 그 다음에 247쪽 중간 정도 보세요. 총잡이와 더불어 서부의 무법시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소머리꾼 카우보이다. 그죠? 이 당시 카우보이들이 이제 아주 날쳤죠. 그 다음에 248쪽 서부 영화를 보면 이런 카우보이들의 삶이 무척이나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겪었던 고생이나 낭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먹을 물과 풀을 찾아 광야를 며칠씩 헤매는 것은 보통이고 카우보이들끼리 좋은 초지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었다. 카우보이의 낭만은 상업성을 지향하는 서부 영화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죠. 카우보이 영화 볼 적에는 우리가 기분 좋게 보지만 사실 그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산업화.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 약 25년 동안 자 다시 또 여기 도표를 보세요. 남북전쟁이 끝났죠. 1865년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5년에서 1869년에 대륙횡단철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1855년에서 65년에서 1890년 25년이죠. 25년 동안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산업화가 유럽에서는 몇백 년 걸렸던 거예요. 자, 249쪽.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 약 25년 동안 미국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의 산업혁명을 겪었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농업적이고 농촌적인 사회로부터 공업적이고 도시적인 사회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리고 맨 아래줄. 남북전쟁 후 미국의 공업화가 유럽 여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느냐?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남북전쟁에서 북부 상공업자들의 경쟁자인 남부의 대농장주 세력이 정치적으로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북부의 그 공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공장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고 이런 길이 열린 거예요. 둘째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미국에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국내 시장이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느님이 준 가장 큰 축복이 이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내려보세요. 셋째는 사회적인 이유예요. 유럽으로부터 이민이 몰려옴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넷째, 세 번째 줄 내려보세요. 정책적인 이유로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관대했고 법원의 판결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업을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대신에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거죠. 251쪽. 그죠? 251쪽 맨 아래쪽.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2쪽. 252쪽 10번째 줄 내려보세요. 이와 같이 산업시대에 농민들이 공경에 빠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농민들이 이제 어려워진 거잖아요. 산업은 발전됐지만. 첫째,
독점적인 철도 회사들의 횡포. 그러니까 철도 회사들이 운송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공산품은 이익이 그래도 많지만 농산품은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둘째, 중간 상인들의 농간 때문. 이건 뭐 농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힘든 문제예요. 중간 상인들이 다 뺏어가니까. 셋째, 농민에 대한 무거운 세금. 넷째, 맨 아래줄, 정부가 국내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공산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 보호관세 때문이다. 다섯 번째, 미국 농업의 상업적인 성격 때문이다. 미국의 농업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소규모 집약적인 농업과는 달리 밀, 옥수수, 목과 같은 주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농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이다.